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14주차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근데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죠. 그리고 다음번은 시험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러닝 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그 공개된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시험 방식은 오픈북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뭐 강의 노트라든가 이런 거 다 펼쳐 놓고 하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뭘 하면 안 되냐면 다른 학생과 상의하면 안 돼요. 내 답안이 너무 좋은 답안인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해 줘도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 줘도 안 되고요. 또는 다른 학생의 답안을 이제 넘겨받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런 이타적인 행동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어, 본인의 공부한 만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일단 범위상으로는 전체 범위고요. 일단 공부는 제가 지금까지 그 퀴즈를 많이 냈으니까 그 퀴즈를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식의 문제를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요. 어,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제가 퀴즈를 몇 주 전부터 안 냈죠. 그렇다면 그 뒷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니까 평가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퀴즈 성적을 그냥 다 제출만 하면 일정 기준만 만족하면 이제 제출한 걸로 쳐서 딱 그냥 10점 다 준 거 있죠. 바로 앞부분도 그렇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를 시험 전체 문제 비중을 좀 더 높게 잡을 것 같아요. 그 중간 부분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긴 했으니까 이제 그거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평가를 못한 부분의 비중은 좀 높이는 방식. 그렇다고 해서 중간 부분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방식은 이제 뭐 다양한 문제 형식을 다 낼 거예요. 퀴즈에서도 제가 객관식도 내고, 뭐 OX도 내고, 또는 뭐 서술형도 내고, 논술형도 내고 했던 것처럼 다양한 형식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뭐 공부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 공부한 것처럼 평소 퀴즈를 풀 때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이러닝 센터에 접속해서 대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딱 시간 맞춰서 시험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마지막 주 수업인데 과학과 기술입니다. 사실 이 과학 기술과 철학이라는 수업 제목에 걸맞지 않게 거의 뭐 사실은 과학과 철학만 했죠. 과학의 철학만 했는데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주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서 아주 또 다른 형태의 철학적인 탐구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기술이란 도대체 뭐냐? 마치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묻듯이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을 정의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기술 발전의 어떤 패턴이 있느냐? 마치 과학 발전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기술 발전의 어떤 패턴이 있느냐?
또는 기술과 과학이 어떤 관계냐. 오늘날 워낙에 이제 과학기술이란 말을 붙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는 즉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기술 철학이라고 딱 부르면은 생각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하이데거나 자크 엘윌, 뭐 랭던 위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논의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과 어떤 정치의 문제 또는 기술이 인간의 어떤 을 옥죄는 무언가로 이제 간주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의 논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만 가지고도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어쩌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논의를 딱 요 한 주만 할 수 있게 됐고요. 하게 됐고 바로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 즉 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과학과 무슨 관계냐? 혹시 기술이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을 응용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죠. 자,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랑 기술자랑 구분을 잘 못해요. 또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구분을 잘 못하거나 물론 기술자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감상 우리는 한국어에서 기술자라는 말의 뉘앙스가 좀 이게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어, 뭐 기술이나 배워라 약간 그런 식의 막 표현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약간 기술에 대해서 과학보다 뭔가 낮은 듯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과학의 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거나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결국 최고의 과학 이론을 응용한 결과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결국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경제, 인간 사회의 어떤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과학도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결국엔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죠. 사실 기초과학 연구하는 거 사실 지적 호기심으로 자기가 궁금한 거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하러 국가가 지원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과학자가 도대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해보죠. 그걸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이 뭐냐면 그런 호기심에 기초한 그러한 과학적 연구 활동이 결국에는 실용적인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다 이런 과학 연구들은 사실은 순수한 어떤 이론적인 연구,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일지라도 그 결과물은 언젠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로 응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학 연구가 전자기술로, 연력학에 대한 연구가 디젤 기술, 자동차 엔진 기술, 고체 물리학에 대한 연구가 반도체 기술로, 분자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유전공학으로, 핵물리학에 대한 연구가 핵발전과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로 이제 응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현대 기술들은 다 이러한 기초 과학 연구의 성과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과학자 많이 나오죠. SF 영화 보면 과학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과학자가 딱 보면 과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과학자 누구 있죠? 그 아이언맨. 그 사람 과학자인가요? 엔지니어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과학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만드는 거 보면 엔진 뚝딱뚝딱 뭘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대중문화 속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완벽하게 이제 혼재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이랑 기술을 구분 안 하고 막 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라고. 그게 하나의 단어죠. 과학기술. 사실 그런 단어가 쓰이는 걸 봐서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과 기술이 딱 연결되어 있느냐? 자, 전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걸 쉽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과학의 결과물은 뭐냐? 지식입니다. 이론이죠. 근데 기술의 실체는 뭐냐? 걔는 일종의 실천이에요. 응용이고. 과학의 대상은 뭐냐? 자연을 탐구하는 거죠. 자연에 대해 탐구해요. 하지만 기술은 자연에 대해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물에 대해 탐구하죠, 보통. 기술적인 인공물들, 여러 가지 도구들, 기계들, 이런 걸 탐구하죠. 기본적인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과학의 동기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한다면 기술의 동기는 유용성이죠. 그와 연결해서 과학의 목적인 설명과 이해라고 한다면 기술의 목적은 발명, 개선, 생산, 디자인 이런 거죠. 결국 과학과 기술은 정말 전혀 다른 활동 아니냐?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완벽하게 서로 구분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자, 기술자가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결합된 적이 별로 없어요. 과학자는 오히려 철학자들이랑 놀았고 기술자는 예술가, 장인 이렇게 딱 그런 그룹이 사실은 사회적 위계도 있었고요. 과학자는 철학자와 함께 대학에서 활동했다면 기술자는 시장에서 활동했죠. 그러니까 노는 곳이 달랐어요. 애초에 상이한 가치 체계를 가진 상이한 집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은 완전히 분리된 활동일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과학 기술은 응용 과학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기술을 응용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과학과 기술이 별개의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과학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기술은 인간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걸 별개의 목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기술이 응용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그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과학과 기술이 별개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술이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기술이 응용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이 상이한 집단에 의해 수행됐다는 걸 또 인정하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 현대에 이르러서 과학과 기술의 간격이 좁혀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주장을 좀 이 주장이 과연 올바른 주장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과 과학의 관계를 보다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따져볼 핵심 주장은 뭐냐면 과학 지식이 응용된 결과가 기술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을 거리로 준 것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과학은 지식이고 기술은 실천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과학 역시도 실천적인 측면이 있고요. 기술 역시도 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우리 공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학 연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술에도 뭔가 모종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적인 지식이 그런 과학적 지식의 응용이냐? 바로 그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일 텐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게 많은 역사적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을 일종의 지식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흥미롭게도 과학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 예를 들면 어떤 인공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요구 조건이 뭐냐, 그리고 그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세부사항, 명세, 보통 우리 영어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말하면 스펙이죠. 스펙.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뭐 스펙을 써야 한다 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스펙이 바로 이겁니다. 스펙. 스펙. 원래는 스펙 누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냐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만족해야 되냐, 요구 조건의 스펙이 뭐냐, 그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물의 세부 사항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스펙이 있죠. 그래서 뒤에 뭐 설명서 같은 거 보면은 쫙 나와 있죠. 뭐 CPU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메모리가 어떻고 그런 명세 사항들, 이런 지식들이 이제 과학과는 약간 독립된 지식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행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비행의 질. 자, 이거는 과학, 자연과학의 용어에는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뭐 과학, 비행기랑 가장 관련된 과학 분야가 뭘까요? 공기역학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공기역학이라는 그 유체역학이나 그런 공기역학 분야에서 비행의 질 이런 말은 없어요. 비행의 질은 인간이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나 안락하게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문제. 비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문제고, 사실은 그게 상당히 애매한 말로 써있죠. 난 비행이 질이 좋았으면 좋겠어. 막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이제 얘가 추락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그런 세부 사항을 갖고 있겠죠. 바로 비행의 질을 애매하게 표현된 말들을 훨씬 더 명료한 말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비행의 질이란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된다. 그 다음에 또 기술자들 또는 엔지니어들이 또 관심 가지는 지식은 이런 거 있죠. 각 요구 조건을 최대로 구현하는 효율적인 방법. 일단 요구 조건을 최대로 구현해야 되고요. 한편 그걸 또 효율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날개는 어떤 형태여야 하느냐. 그렇죠?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근데 그 수단이 대충은 알아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성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능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등등이 사실 잘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과학을 암만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딱 도출되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막 이제 이론을 막 쓴 다음에 계산하고 이런다고 이 답이 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독자적으로 이런 지식을 스스로 생산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공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 대학 따로 자연과학만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가가지고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될 사람들을 따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 과정이 아예 다르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공대 따로 있고 자연대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애초에 배우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또 각종 실용적 고려에 대한 지식. 도대체 계기판의 어떤 형태가 조종사에게 가장 좋겠느냐. 계기판이 현란하게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조종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기판에서 정보가 주어져야겠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과학으로부터 곧장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얘기죠. 이거랑 가장 관련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느냐? 아마 심리학? 또 심리학 연구한다고 이게 곧장 따라 나오진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는 조종사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아라.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그렇다고 조종사에게 정보를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선의 절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도 스스로 생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식도. 또 다양한 요구 조건을 절충하여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이제 생산해야 되는 거죠. 양력은 높이면서 비행기를 띄우는 힘은 높이면서 비행기에 대한 저항력, 항력은 줄이는 그런 적절한 디자인은 도대체 뭐냐? 비행기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날개를 어떻게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양력을 높이면 대체로 항력이 높아져요. 항력이 높아지면 근데 추진력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항력을 또 너무 줄이면 양력도 줄어들어서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린 둘 다 알아요. 그건 알지만 그걸 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비행기의 역할을, 기능은 잘 할 수 있는 양력은 어떻게든 좀 최대한 높이면서 적절히 항력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줄이는 그런 디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디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학자라고 하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거고 과학자가 이런 지식을 대신 알려주지 않고 과학적인 지식들을 그냥 계산하고 응용한다고 해서 이런 지식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과학과는 독립된 기술자들만의, 엔지니어들만의 독자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고요. 이들은 과학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성능이라느니 효율이라느니 최적화라느니 디자인이라느니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그런 이와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과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묵적인 지식이 많아요. 숙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솜씨, 숙련 이렇게 표현하는 암묵적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말로 잘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 지식이 뭔가 알맹이가 있는데 말로 전달이 안 돼요. 말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장인 아래에서 이제 도제가 되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이거와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엄격 아주 현대 기술은 아니겠지만은 자전거 타기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뻑뻑한 자물쇠를 여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지. 말로 표현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 기술자,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들이 의 경우에 문맹인 경우도 있었어요. 18세기에 아주 운하 엔지니어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브린들리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맹이었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좀 기술적인 지식이 저평가받기도 하고 기술에는 뭐 지식이 따로 없고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저평가 받았던 건데 사실은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식이 있는 거죠. 체화된 그런 지식들이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로 잘 표현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저평가 받았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개별적 사례에 기반한 지식이 많아서 일반화기 되기가 어려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의 지식들이 쌓여서 이제 상당히 좀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이 많아서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저럴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그 사람은 쓱쓱 해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내는지를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공식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랑 아주 재미난 이거랑 암묵적 지식과 개별적 사례에 기반한 지식 이것과 비슷한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뭐 의사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때 이제 하는 일을 만약에 이제 컴퓨터에게 대신시키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걸 규칙 기반으로 이제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당신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규칙,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결국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대충 몇 가지 규칙들을 제공해 주지만 너무 브로드한 광범위한 규칙만 제공해 주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아주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에는 규칙을 추출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물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습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기계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도제에게, 장인이 도제에게 또는 어른이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하는 방식이 거의 다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지식들이 쌓이긴 쌓이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뿐인 거죠. 자, 또 하나로 이 사람들의 지식이 뭔가 명제화되지 않고 명제적인 지식, 자연은 이렇다, 딱 참고치를 따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형태, 절차적인 형태의 지식이 많아요. 일종의 알고리즘 형태인데요. 알고리즘, 절차의 형태로 지식이 있는 거죠. 또는 말로는 표현 못하고 있지만 시각적인 형태로. 그래서 뭐 설계도니 조립도와 같은 그림을 이제 많이 그리는데 저 도면 같은 거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엄청 어려운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형태도 일종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죠. 다만 그게 과학의 지식과는 약간 특성이 다르죠. 과학의 지식들은 자연은 이러저러하다 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고 그건 참고지시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지식엔 참고지시를 따지지 않는 그냥 절차의 요약에 불과한 거죠. 그게 불과한 건 아니고 그 매우 중요한 지식들이 거기 담겨 있지만 과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지식의 대표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요 바퀴가 돕니다. 요 바퀴가 돌아요. 자, 이거 어떻게 바퀴?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상하 운동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이제 크랭크 축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말로 전달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어떻게 상하 운동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말로 설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요. 피스톤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돼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바퀴 비슷한 게 있어요. 바퀴 비슷한 게 여기 크랭크 축이 있고 이걸 평형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크랭크 핀이 연결돼 있어 거기에서 이제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커넥팅 로드랑 아래 바퀴가.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이게 꺾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360도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면 커넥팅 로드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죠. 꺾여 내려오면서 바퀴가 이쪽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오면 더 돌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바퀴가 내려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수록 계속 돌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과학 지식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과학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그 물체의 연결만 생각해 주면은 이게 왜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죠.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얘가 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이 원리에 아주 뭐 엄청나게 복잡한 뭐 역학의 원리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전자계획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계는 근대적인 과학 지식이 전혀 없어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식은 말로 표현되기 엄청 어려워요.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면 엄청 쉽죠. 어쨌든 이런 아주 전형적인 기술적 지식을 가진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 그림만에 이제 표현되고 있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 지식 중에 이런 식으로 어떤 도면 그리고 조립도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부품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기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가 요약되어 있죠. 여기 참거짓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립하면 당신이 원하는 기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과 약간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특히 전형적인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공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랑 매우 다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랑 똑같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만이 사용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개를 표현할 때도 지금 날개를 표현할 때도 날개에 어떤 스팬이 있고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익형이라고 합니다. 날개 형태. 에어포일을 보면 여기 보면 코드 라인이 있고 아까 여기 코드죠. 코드 라인이 있고 여기 뭐 thickness 두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있는 걸 캠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날개 보면은 날개의 각도 부를 때도 각도도 사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선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부르는 각도도 이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용어들은 물리학자 용어랑은 또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행기가 나는데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중력, 이건 과학에 나오는 힘이죠. 추력, 양력, 항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양력은 증가시키면서 항력은 줄이는 그런 에어포일의 그 스펙이 뭐냐? 바로 그런 식의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뭐 또는 뭐 비행의 질을 높이는 조건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 뭐냐?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갸우뚱하면 복원되려는 그런 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다시 그 작동하는 그런 복원력 같은 것에 의한 안정성을 따져본다거나.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요. 이런 용어들 다 이제 이 공학자들 사이에, 항공공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자, 그 표현만 다르냐? 사실은 그 표현을 가지고서 하는 활동도 달라요. 자, 과학적 방법과 공학적 방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형 면에서 과학적 모형은 가설적으로 설명하고 예측을 위한 이론적인 모형입니다. 이론적인 모형이에요. 반면에 공학에서 모형을 다룬다라고 하면 보통은 실제 대상과 환경을 모방한 스케일 모형입니다. 자, 이따가 보여드릴 그림을. 또한 과학적 실험과 공학적 실험도 많이 달라요. 과학적 실험은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제안한 가설을 입증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인 반면에 공학적 실험은 뭔가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테스트가 맞다 틀리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변화의 추이를 봄으로써 성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고의 성능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과학적 모형, 우리 그냥 원자 모형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형들은 일종의 다 상상의 산물이에요. 자연의 누군가가 관찰한 거를 이제 그거를 뭐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만든 그런 스케일 모형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겁니다. 진짜로 그냥 지어낸 모형이에요. 그래서 원자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런 모형을 만들 때에는 이들이 의도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뭐냐면 그 특별한 현상이 있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형들을 만드는 거죠. 돌턴의 경우에는 그 화학 원소들이 결합할 때 항상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된다. 일정한 비율, 여기서 말하는 건 질량비로.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항상 1대8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왜 그럴까?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각각의 원소마다 각각 그 질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수소가 1의 질량을 가진 작은 원자라면 산소는 8의 질량을 가진 큰 원자다. 이런 식으로 돌턴은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 16도 있지만 돌턴식으로 톰슨, 러더퍼드, 보어 각각 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톰슨의 경우에는 뭐였지? 그 음극선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제 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원자로 제안했다면 러더퍼드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그 양전하를 띤 원자핵을 가운데 아주 박아놔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가요?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알파 입자를 막 쐈을 때 걔네들이 많은 부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 부분 비어 있고 가끔씩만 튕겨져 나와요. 아, 그 이유는 딱딱한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걔가 아주 원자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그러면 중심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설명을 위해서 만든 이론적인 모형들인 거죠. 반면에 공학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실험은 아주 딴판입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모형인데요. 보면 여기 날개 모형 있죠. 에어포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날개 모형을 여기 저울에다 받쳐놔요. 저울에다 받쳐놓고서 여기서 이제 풍선을 돌려요. 자, 이런 형태의 실험 공간을 풍동이라고 부릅니다. 윈드 터널. 바람이 부는 터널인 거죠. 풍동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냐? 여기다 걸어놓고서는 이제 얘가 이제 일정 정도 되면 얘가 뜨기도 하는데요. 바람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날개를 싣고 있는 여기 저울에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저울로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무게가 줄어들고 있나 그런 걸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근데 이론의 입증을 위한 실험이 아니에요. 얘는 이 날개의 성능과 날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 거죠.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은 아주 그 기본적인 가이드 역할만 해줄 뿐이지 그 이론을 이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가지 형태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쫙 펴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죠. 맞죠? 두 가지 날개 각도가 있는데요. 두 개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이제 각도를 이제 점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자, 차치 0도, 5도, 10도, 15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이제 점점점점 이제 0도, 5도, 10도, 10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25도, 30도까지 쭉 올려 가면서 이제 얘가 뜨는 힘, 양력의 개수,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력의 증가율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그걸 측정한 결과 그러니까 날개 각도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thin airfoil theory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선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가 이거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가 반증되거나 뭐가 폐기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 빨간 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빨간 선 어떤 거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양력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랜만에 이 그림을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썼었는데 조금은 헷갈리네요. 이게 정확하게 이 의미가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긴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각도를 변화시킨 것도 맞아요. 변화시켜가면서 만든 건데 그럼 뭘 고정시킨 건지 그러네. 요 빨간 건 터널이군요. 그 풍동 얘는 이제 172번 윈드 터널에서 만들고 얘는 BAC 라이트닝 윈드 터널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윈드 터널이 달라져도 이제 그 풍동이 달라져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날개의 특성, 날개의 성능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떤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냐? 바로 디자인 지식을 얻는 거죠. 디자인 지식을. 어떤 형태의 날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날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날개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각각의 날개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날개는 자 로우 캠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우 캠버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날개인데요. 형태를 얘는 로우 드래그 항력은 낮고 작고 하이 스피드 속도가 빠르고요.
뭐 그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적합하냐? 파이터, 전투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셉터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날개마다 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다양한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걸 알아내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기술적 지식은 단순히 과학 지식의 응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에도 지식이 있지만 그건 뭐냐? 두 지식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고 게다가 그렇기 때문인지 그 두 지식은 서로 다른 내용과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얻어져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과학과 기술이 너무 멀어지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과 기술의 차이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근대 이후에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왜 이렇게 밀접해진 거냐?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만 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단지 우리가 쓰는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착각일 뿐일까요? 과학과 기술이 사실 정말 근대 이전까지는 정말로 별개였던 활동이었죠. 서로 거의 뭐 상호작용이 없었던 그런 활동이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죠.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밀접해지고 분명해요. 그걸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왜 밀접해졌는지. 자, 왜 밀접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과학과 기술의 대상이 예전에는 별개로 생각했죠. 과학은 자연을, 기술은 인공물을 다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근대 그 서양에서 근대 16, 17세기 이후를 따져보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인 자연관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연 역시 기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계로서의 자연. 그래서 데카르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심신이원론이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뭐냐면 마음만 기계가 아니고 나머지는 몽땅 다 기계라는 겁니다. 육체, 마음과 육체가 이제 별개의 실체인데 마음은 기계가 아니지만 육체는 기계라는 거죠. 동물도 기계고 다 기계고 기계가 아니고 뭐뿐이다?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데카르트식의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코가 살짝 막혀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그럼 자연도 기계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인공물은 뭐냐? 그건 자연의 연장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연물도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미케닉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미케닉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역학이죠, 역학. 그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학인데 미케닉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주 직역하면 뭡니까? 기계학이죠. 자연의 사물들이 작동하는 그 원리가 사실은 기계의 작동 원리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와 자연이 별개가 아니다. 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별개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둘은 사실상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과 기술의 목적과 방법도 혼합이 돼요. 자, 이거는 베이컨에게서 이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참된 과학은 실제 세상에서도 유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획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과학자들 국가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양성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럼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나라의 그 복지를 증진하고 나라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건 효용이죠. 자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진리죠. 근데 진리와 효용은 하나라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인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유용한 것, 참된 것과 유용한 것, 그건 사실 별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학과 기술의 목적을 통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와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이상을 자신의 이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그냥 한 말이 그냥 말에 그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자신들의 학회를 만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러한 과학을 얻기 위해 결국 유용성을 얻기 위한 어떤 과학 있죠. 이런 과학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냥 자연을 다 이렇게 관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 할 때 보통 자연적이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자연을 조작하면 안 돼. 조작하면 그거는 자연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옛날식 사고방식인 겁니다. 근데 베이컨에 따르면 그 이면에 우리 현상 이면의 어떤 자연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연을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만 숨겨진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연을 조작할 것을, 자연을 건드리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없었던 과학의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실험이죠. 그 전까지 과학자들 실험 안 했어요. 과학자들은 실험 안 하고 그냥 관찰만 한 거죠. 그리고 관찰도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늘상 하는 관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사실은 말빨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과거에는 기술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활동이었다면 이 베이컨 이후에 과학자들은 철학으로부터 멀어져서 기술자에게 가까운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자꾸만 자연을 조작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는 누가 만들어줘요? 기술자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과학을 할 때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지식이 만들어지냐?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식의 조작적 지식이 만들어진 거죠. 보통 조작적 지식은 보통 어디에 전형적인 지식이냐면 기술에 필요한 지식이죠. 기술. 내가 원하는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목적을 위해서 B가 필요하다. 또 이 B가 어떤 절차,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진 그런 절차를 통해서 B를 수행하면 된다. 그러면 원하는 목적 A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건데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험을 통해서 내가 실험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저러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식의 조작적인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과학 지식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방법의 대표격이 바로 이제 17세기에 이제 17세기에 자주 실험을 했던 진공 펌프입니다. 이 진공 펌프 만든 사람 바로 로버트 보일이고 보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일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거죠. 그거 하려면 이런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요 안에 압력을 줄이는 그런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과학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런 진공 펌프 오늘날에는 그냥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최첨단의 이제 실험 도구였던 거고요. 자, 이런 실험 도구를 통해서 기술자가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진공 펌프를 누가 만들었냐면
보일이 만든 건 아니에요. 보일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진공 펌프는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그 후크의 법칙 있죠. 그 후크가 만들었는데요. 후크는 사실은 좀 약간 기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위계상으로는 약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들을 하느냐? 결국 공기를 빼 나가면서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바로 조작적 지식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자연을 조작해요. 자연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들을 바로 이러한 실험 도구를 통해서 창조해내고 알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얻어낼 수 없었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원래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는 그냥 자연은 어떠하다 저러하다 라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연적으로는 없었던 일을 자연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자꾸만 해요.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과거에 정말 엄격한 구분, 네이처와 아티팩트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진공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논변이 있는 거죠. 뭐냐면 과연 진공이 존재하느냐 갖고 그 당시에 막 싸웠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엔 진공이 없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진공은 저 대기권 너머에 우주 속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진공이 사실은 순수히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이것 역시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이 당시에 쌓여나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험들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새를 집어넣고서 이제 공기를 빼는 겁니다. 자, 끔찍한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눈을 감고서 이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요. 자, 이런 실험들이 17세기 말부터 해서 18세기에 유럽 사회, 영국, 프랑스, 이런 네덜란드 이런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런 문화가 이제 과학과 기술을 상당히 밀접한 무언가로 만들어준 어떤 접점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자, 아까는 제가 지식으로서의 기술을 강조했다면 기술에도 지식이 있다. 하지만 약간 좀 과학적 지식과는 독립된 독자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과학도 이제는 뭐가 됐어요?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과학을 하려면 뭘 해요?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 자꾸만 자연에 개입해서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효과를 창조해내요. 바로 여기 이것처럼. 전에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이거는 지적 호기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현상은 사실은 유용한 인공물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다. 또는 전기를 잘 조작하면은 자석처럼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발견한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은 전자석으로서 유용한 무언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서의 어떤 암묵적 지식 같은 것들이 과학에도 필요하게 됩니다. 과학에도. 실험을 성공시키려면 숙련이 필요해요.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암묵적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실험 장치를 가지고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 이전에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실험 장치의 성능이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학자가 단지 어떤 테스트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싶더라도 그 이전에 일단은 실험 장치의 성능을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전자기 효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전자기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자기 효과를 좀 증폭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 효과가 약한 미미하면 관찰이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 효과를 증폭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런 걸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결과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증폭의 아이디어들 보면은 그 코일을 가는데 코일 안쪽에 철심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코일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절연 코일을 만들어요. 피복을 입혀가지고 절연 코일을 사용해서 감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증폭되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알고 결국 어떤 일종의 기술적인 지식을 먼저 얻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알게 되죠.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재밌냐면 과학적 지식이 먼저 발견되어서 그걸 응용해서 좋은 기술적 응용물을 만든다. 가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좋게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아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걸 나중에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제가 어떤 연력학의 발전이 엔진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엔진에 대한 연구, 그것의 발전이 사실은 연력학의 발전을 이끌어요. 관계가 거꾸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안정화시키는 일도 상당히 중요해지죠. 실험 결과가 우연히 얻어졌다. 그럼 다음번에 실험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안 되겠죠. 실험 결과를 지난번에 얻었던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얻을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러저렇게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절차와 각종 조작적 규칙들을 명세할 수 있어야지 과학자는 그 실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결과물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조작적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마치 기술자처럼, 기술적 지식처럼. 그리고 이런 규칙이 일반화되면 이는 하나의 과학 법칙인 동시에 기술적인 규칙이 되는 거죠. 자, 과학 실천으로서의 과학, 이제 베이컨 이후에 실천으로서의 과학의 면모를 강조하면 할수록 과학이 뭐에 가까워져요? 기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할 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애들이 자꾸만 응용이 돼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전기회로 이런 것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죠. 근데 응용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지식이 응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보면은 이런 거죠. 과학에 응용되는 과학이 기술로 응용되는 과정을 좀 그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자, 1단계는 뭐냐? 번역입니다. 번역. 그러니까 지식의 응용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간단한 전기 회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거에 여기 꼬마 전구가 없었고 처음 이런 회로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바늘, 검유계가 있었습니다. 검유계. 나침반 같은 걸 여기 달아서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실험실에서 발견된 이런 회로를 누군가는 이걸 기술적 장치로 해석해내는 거죠. 이쪽에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일종의 송신기로 생각하고요. 꼬마 전구 아니면 검역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신기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송신기를 누를 때마다 전구가 빛을 내죠. 또는 여기 검유기를 달아놓으면
송신기를 누를 때마다 바늘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회로는 그냥 일종의 신호 전달 장치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멋진 말로 바꾸면 전신인 거죠. 전신. 일렉트릭 텔레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전기 전신이 되는 거죠. 전기 전신. 근데 문제는 그럼 발명 다 했네요. 전신기 발명 다 했습니다. 발명 끝난 거죠. 근데 사실 발명은 바로 그겁니다. 발명은 별게 아니에요. 알려진 어떤 무언가를 그냥 새롭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발명은 기술적 발명은 딱 그거고요, 거의. 문제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발명품이 그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지 못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개발이 필요해요. 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장치를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 이것을 이용해서 그냥 실용할 수가 없습니다. 딱 봤을 때 신호 전달 장치로 보이지만 이 회로를 그냥 좀 더 키운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전신기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거리 송전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전지 하나 달아가지고서 길게 회로를 아주 길게 만들었어요. 10m짜리 회로 만들어 봅시다. 제가 스위치를 여기 딱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전류가 너무 약해져요.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저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뭐 전압을 늘린다거나. 그래서 이걸 전지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더라.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중간중간 중계기를 달아요. 중계기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근데 이게 뭐 과학기술을 뭐 엄청 응용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1차 회로에서 스위치가 들어와서 여기서 전기가 흐르면 1차 회로가 여기서 끝납니다. 1차 회로가 이렇게 여기 전지가 있다 생각하면은 전지가 여기 달려 있어서 자 여기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아주 길다 보니까 중간에 뭘 만들었냐면 여기 전자석을 하나 연결했어요. 전자석을. 그래서 전자석을 연결해 놓고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전자석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이 위치에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평소에는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근데 1차 회로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자석이 작동하니까 그 스위치를 잡아당기겠죠. 전자석이 스위치를 잡아당기니까 딱 내려오는 거죠. 스위치가.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2차 회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 하는 거죠. 마치 개주하듯이 바톤 터치하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자석을 달아주기만 하면 스위치를 따닥따닥 하면서 전달해서 전기를 전달해서 저 멀리까지도 전기를 전달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기발한 장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과학 실험실에서 이제 사용되던 그런 장치들을 사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기술적 지식의 응용, 과학적 지식의 응용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부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을 하려면 결국 신호를 전달해야 돼요. 신호를 전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언어,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걸 전달하기 위한 부호체계가 필요하죠.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래서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전신기는 이런 5반의 전신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파벳을 쭉 적습니다. A, B, C, D 쭉 적는데 뭐 몇 개 잘 안 쓰는 알파벳을 빼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5개를 만들어요. 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두 개가 작동하게 만들어요. 두 개가. 바늘 두 개를 골라서 작동시켜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만들면은 요 바늘이 가리키는 것과 요 바늘이 가리키는 거기 합 부분 있죠? 거기 부위가 있네요. 바로 그런 식으로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알파벳 하나, 그러니까 원래 전체 바늘 5개지만 그 중에 두 개씩 짝지어서 눌러가지고 작동시켜서 알파벳 하나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신호를 보내면 저쪽 수신기에서도 똑같이 이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요건 좀 실패했어요. 금방 실패하고요. 나중에 결국 정착된 건 모스 전신기였죠. 이게 좀 선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스 부분에서 점 띡띡띡띡띡띡 하는 방식으로 이제 훨씬 간단하게 훨씬 그게 더 훨씬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한데 훨씬 초보자도 볼 수 있는 전시기이지만 초보자도 볼 수 있는 전신기이긴 하지만 이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얘는 물러가게 되고 이제 모스 전신기가 채택이 사회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 여기 보시면 또 재미난 장치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보시면 자동 기록기가 추가돼요. 여기 그래서 마치 화장지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 붙여놓고서는 자동으로 전신이 오면 얘가 돌면서 종이가 이제 쭉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바늘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면 바늘이 내려가는 거죠. 바늘 내려오게 만들고 어렵지 않겠죠. 바로 이 릴레이랑 똑같은 원리겠죠. 전자석 이용해서 띡 누르는 거죠. 띡, 띡, 띡 하면 이 종이에 뭐가 되겠어요? 바늘이 눌린 자국이 생기는 거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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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그래서 처음에 만든 요 엠보싱 형태로 약간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눌린 형태가 드러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그 순간 볼 필요 없고 이거는 뭐예요? 신호가 올 때마다 계속 봐야 되죠. 한마디 놓치면 큰일 나요. 알파벳 놓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놓칠 염려가 없죠. 제가 직접 보고 있지 않아도 종이에 기록이 되고 그걸 찢어가지고 보고 해석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실용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냐? 정말로 그런 실용적인 목적 또는 돈벌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런 종류의 개발들을 위해서 특별히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런 식의 모스 전신기가 채택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문제도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스 부호를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 모스 부호를 아는 사람이 대신 그 전신을 쳐주고요. 저쪽에서 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우리 그 영어로 다시 고쳐 써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동네의 우편 배달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해당 주소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전보라고 불렸던 방식이고요. 자,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우체국이나 아니면 전신 어떤 그런 그 기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이 기술로 응용되는 실제 모습이고요. 분명히 과학이 응용되는 건 응용이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응용, 과학 지식 막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거라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형성되는 다양한 접점이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접점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과학적 연구에 수많은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접점, 경계에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는 경계물, 또 하나는 경계 공간, 또 하나는 경계인입니다. 그래서 경계물로는 어떤 과학적 실험에서 나타난 이제 새로운 효과, 도구, 조작적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양쪽에서 다 사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기술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자가 전자기 회전 효과를 발견했어요. 그 효과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이용해주면 이제 모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전화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전화기를 어떤 과학자는 미세 전류 측정기로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쌍방향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작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학 법칙, 조작적 규칙,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하나인 거죠. 상호 변환이 가능한 형태라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로 이제 경계 공간에는 뭐냐면 대학이나 기업에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19세기 말부터 해서 지금 뭐 삼성에도 뭐 있고 LG에도 있고 또는 대학마다 연구소들이 있죠. 그런 연구소에 과학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거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과학자와 기술자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합니다. 뭐 핵폭탄이니 컴퓨터니 반도체니 레이저니 하는 것들이 그냥 순수히 과학 지식을 응용해서 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순수히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중력파의 검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검출해낸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런 과학적 성과 없이도 사실은 엔지니어들의 어떤 알고리즘 개발 없이는 또 불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중력파와 그렇지 않은 잡음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그런 제 알고리즘을 결국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 엔지니어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에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동을 했다는 거죠. 협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과학자이지만 실천적인 능력을 갖춘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기술자지만 이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있어서 과학과 기술을 매개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공간, 이런 대상, 경계물 덕분에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밀접한 다양한 접점에서 아주 강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강입자 가속기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은 가운데 여기 터널이 보이죠? 이 터널 구멍으로 양성자를 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려서 다른 양성자랑 충돌을 시켜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어쩌면 그게 우주론자라면은 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걸 실험하고 있지만 먼 옛날 빅뱅 후 초기의 우주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혹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장치가 있는 강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있는 이 모습 보세요. 이게 과학의 실험실입니까? 아니면 엔지니어의 작업장입니까? 구분이 안 되죠. 언뜻 봐서는 이게 그냥 공장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게 현대 어떤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기술은 응용과학이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응용이 되긴 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응용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과학과 기술이 훨씬 다양한 접점에서 훨씬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과학기술이란 말도 오늘날 통용돼서 사용되고 있겠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함부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학기술이란 말을. 분명히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사고체계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때 뵙겠습니다.